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쌍특검 처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 20분 뒤에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놓고서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양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님. 네, 저희가 이 쌍특검법의 불가,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이 불가하다는 입장, 부당하다 많이 밝혔는데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감을 많이 표명하고 있지만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국민들께 그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중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뭐 20분 만에 반응을 내놨다고 해서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저희 당에서 얘기했던 입장에 더해서 이 법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소유했었던 주식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특검을 동원해서까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저희를 드러내느냐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특검법도 아니고 대장동 55 클럽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말 20분 이례적인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최소한의 고민이랄지 최소한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오만하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통령 말씀입니다.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기 때문에 특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대표실에 큰 글자를 붙여놨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밝히자는 특검인데 이거를 거부한다. 저는 국민들 보실 때 이건 아주 큰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총선용 악법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 법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발의된 게 아닌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지난해 9월에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야당들이, 야사당이 올 4월에 신속처리 안건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3월이나 4월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면은 그 이미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여당 주장대로 정말 김건희 여사께서 죄가 없으면 무죄로 나왔을 거고요. 유죄가 지금 재판정에 나오는 것처럼 유죄가 입증이 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이런 방구 협의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총선이 임박했다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로 언어 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헌법에 뭐 규정된 권한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마 저도 뭐 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검토하시는 거는 그런 말씀도 오늘 하시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께서 본인 그 친인척이나 가족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수사가 필요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방지랄지 충돌이랄지 이해 충돌 그런 관련된 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권한쟁의 심판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 법안이 이제 정부로 이송된 다음에 실제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근데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법률이도 있고 하니까 원내에서 거기에 맞춘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당이니까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 논의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들의 가족과 관련된 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은 임기 중도 아니고요. 결혼 이후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아무 두 분이 모르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특검을 동원해서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죄가 있으면 왜 죄가 있으면 받으면 되고 또 떳떳하면 특검 받고 무죄 나오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사건 잘 보시면 91명의 계좌의 주인이 157개의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동원해서 주가적으로 시도했다. 그 1심 결과가 나와 있어요. 91개의 계좌 소유주 중에 2명을 가장 범위가 높다 해서 기소를 했는데 2명 다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그 91명의 계좌 소유주 중에 1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동원해서 하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아니라면 167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거대 야당이 특검까지 동원해서 이 수사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무릎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민주당의 특검 법안 처리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답을 좀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이 특검 법안이 저는 뭐 거기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의안과나 이렇게 올라온 법안들이 있으니까 왜 이 특검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특검의 작용 요건까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특검이 필요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수사를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압수수색을 한번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딱 한 번 서면 조사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리고 이 지금 1심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100건이 넘는 주가 조작 의심 거래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란 거 아닙니까? 또 최근에는 녹취록이 다시 또 나왔어요. 통정매매, 이른바 통정매매라는 게 서로 이렇게 짜고 주가를 이렇게 부양시키거나 팔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이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라도 빨리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검찰은 수사를 최근에 나온 기사 안 보셨습니까? 검찰이 4년째 수사를 안 한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년, 윤석열 정부 때 2년, 4년을 수사 안 한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검찰에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드리고 자꾸 저기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결혼 전 얘기를 하시는데 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때 그 당시 검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처벌됐지요. 정치검찰이 빠져나가니까 처벌됐지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성남시장 때 그럼 당대표 이전 거면은 그 수사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범죄가 벌어졌고 그 수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결혼 전이라고 해서 대통령 지금 영부인이신데 지금 대통령 영부인께서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디올백 영상만 해도 우리 국민들 그거 보시고 놀란 분들이 한 분이겠습니까? 그 수수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대통령 부인이라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권한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저는 글쎄요. 우리 국민들 그건 정말 납득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윤석 대변인. 제가 반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아닌 시절에 했다는 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에 방탄하지 말라고 저희가 주장했던 논거였어요. 그것을 엉뚱한 지금 사실관계로 하시는 건데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일반 사인이었을 때 뭔 일을 한 거 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했던 일하고 어떻게 경중이 같습니까? 어떻게 이걸 동렬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저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부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결혼 전에 있었던 배우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을 하자. 이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민주당에서 왜 특검을 했겠느냐.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사 안 했던 부분 문재인 대통령 2년 동안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 또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추미애 장관이 무슨 짓 했습니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잖아요. 2번이나.
그것이 다 무위에 잘못된 거라는 판단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심돼서 수사 다 했어요. 기소 못할 정도로 뭐가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91명 계좌 소유주 중에 가장 범위가 짙은 2명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네. 이건 정치적 저희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떳떳하면 특검 받아서 빨리 수사하면 됩니다. 저는 자꾸 그 뭐 예전 검찰이 수사를 했다. 수사 안 된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아니 대통령께서 자기 부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그 권한을 써서 특검을 막는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부인 수사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면 대통령, 그 예전 대통령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가 사가에서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나왔다. 지금의 검찰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겠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한 수십 군데 앞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수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거는 밝혀져야 될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특검법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 겁니까? 대통령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떳떳하면은. 그리고 본인 취임하셔가지고는 주가 조작 사법은 엄단해야 된다고 한두 번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 부인은 예외가 돼야 됩니까? 법 앞에 예외 없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저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도 만나시고 여권 수뇌부도 당정대회도 다시 하셔가지고 대통령 국민이 강서 보선 이후에 늘 언제나 옳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여론을 받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명확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15일 이내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재의결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서도 양당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빨리 이걸 마무리 짓자 이런 입장이죠. 뭐 빨리 하면 좋죠.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것이 총선 앞두고 공천하는 시기까지 미뤄지면 시한이 없으니까요. 저희 당에서 공천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현역 의원들이 앙심을 품고 네. 이 법안에 찬성을 할 거다. 이탈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안 합니까? 민주당이 저희보다 의석수가 훨씬 많아요. 한 반 정도 더 많은데요. 그러면 현역 의원 공천 탈락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똑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앙심을 품지 않겠어요?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준이 그 정도로 본인의 공천 결과 여하에 따라서 헌법기관인데,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본인의 소신을 꺾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2개월 과정에서의 표 계산까지 하고 있는 그 저급한 분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도 빨리 하자, 빨리 재의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듣기로 네. 우리 당의 어떤 지도부나 어떤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 관련해가지고 언제 하면은 이탈을 해가지고 뭐 이게 재의결 때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건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보다는 국민의힘을 지금 탈당하신 분들, 거기에서 공천 이른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뭐 학살이랄지 물갈이가 이루어지면은 실제 이게 그 이후에 표결이 됐을 때 자당에서 이탈할 표가 많을 거다 이런 분석들은 언론에 많이 나왔더군요. 참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뭐 저기 우리 당에서 뭐 공천 과정에서 그런 사람도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또 재의결 표결이라는 게 국회법에 있는 또 적법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정말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그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국회의장실이나 국회 사무처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을 텐데요. 이게 언제쯤 되는지 제가 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면 일전에 그 노조법과 방송법 이렇게 거부권 쓸 때도 보니까 국무회의를 열더라고요. 열어가지고 또 하고 대통령에 건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뭐 다시 국회로
거부권 행사해서 제익을 요청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양당이 또 입장을 정하고 우리 당도 입장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인선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회의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부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밝힌 첫 당직 개편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전 조선일보 기자인 여론조사 전문 기자인 홍영림 기자를 임명을 했고 무엇보다 공천실무, 총선을 앞두고 공천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에 이례적으로 초선의 충남 출신 장동혁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에 초선이 되는 사례, 과거에도 있었나 저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당에서 초선이 사무총장 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에 초선 박완수 네. 당시 의원이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죠. 당시 총선 때입니다. 지난 총선 때. 대부분 이 사무총장이 한 3선 정도 되시는 네. 분이 맡는, 과거에는 주요 당직 당 3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초선 그리고 또 보궐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그런 분이 발탁이 됐다는 것, 결국 능력만 보고 어떤 선수라든지 기존의 어떤 관행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한 능력만 보고 단행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여의도 연구원장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 출신인 홍영림 전 기자를 네. 임명한 것도 대단한 파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여의도 연구원장은 주로 국회의원이 하거나 또는 교수 이런 네. 분들이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그래서 여론조사의 깊이를 훨씬 더 알 수 있는 분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왔다. 이 얘기는 그동안 여의도 연구원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수치들에 대한 신빙성을 더 높이면서 이번 총선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국민 여론, 그 데이터에 근거한 공천,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완벽한 공천을 하겠다. 이런 뜻이 담긴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회 비정치인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사무총장에는 어찌 보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초선의 사무총장을 앉히는 모습,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에서 뭐 바라보는 건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집권당의 초선 의원을 시킨 거는 뭐 이례적인 걸 한 것 같습니다. 전 이분이 제가 알았던 거는 그동안에는 판사 출신이다. 네. 그거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법조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비서실장인가요? 첫 인선했을 때 김영동 의원이 또 변호사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김영동 의원은 TK죠. 영남이고 경북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경북의 초선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법조인. 근데 이분은 뭐 충청권이고 뭐 지역 안배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판사뿐만 아니고 앞서가지고 뭐 교육 공무원도 했기 때문에 꼭 뭐 법조인이라 선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처럼 제가 전직에 했듯이 일선 뭐 팬 기자로 돌아오면서 취재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하셨더라고요. 해서 이 분야에는 아마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의도 연구원이 뭐 우리 뭐 민주연구원도 있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뭐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가 필요하다고 비대위에서 판단을 해서 뭐 영입을 한 것 같은데 뭐 전문 기자로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무적 판단까지 할 능력은 될까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원들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특히나 어제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된 이후에 민경우 대한연대 상임대표의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놓고 야당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 대표가 곧바로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 폄하 발언의 여야 모두가 조금 역사가 깊지요. 투표권에 대한 예전에 우리 당 혁신위원장 하셨던 위원장께서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대한노인회로부터 질책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민경우 비대위원 발언은 물론 사과를 본인이 했다고 바로 합니다만은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에게 빨리 돌아가시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비하한 발언을 들어본 게 없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즉각 사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뭐 상대당 대변인입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분의
스스로 사퇴를 하든 경질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내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또한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한 지지층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되게 여론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본 기사 중에 저는 이거 묻지 않은 기사를 봤어요. 민경우 비대위원이 그 뉴라이트 시각을 비쳤는데 제가 오직하면은 너무 충격이 좀 적었습니다. 그 우리 조선의 식민지 한일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수한 제국의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거다. 일본 청년들이 그랬을 거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우리 조선인들 마을을 학살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일본인들을 악마로 묘사하고 싶은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하면서 제가 좀 떨리는데 그리고 또 어떤 교수하고 서민 교수인가요? 유튜브인가 방송 진행하다가 어떤 지나가는 시민 한 분이 이 서민 교수한테 항의를 하니까 제가 옮기기 힘든 육두문자를 또 했어요. 그 시민에게 이분이. 제가 지금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국민의힘 우리 윤 대변인도 계시면 네, 잠시만요. 좀 심각합니다.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네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좀 일찍 가셨군요. 배치가 좀 묘해서 그걸 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승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장동혁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정아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김영동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네,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천준호 비서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또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또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일종의 비상상태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민생을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장관 이임식 때 하신 말씀이시라고 해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 또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그 소망, 정말 얼마나 절절한 소망사항이겠습니까? 그 소망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뭐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 전 재산 다 날리고 어쩌면 빚지어서 조달한 정말 그 소중한 전세 자금 다 잃게 돼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상황일지도 혹시 모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해주고 일부나마 또 후에 이제 구상하는 그 방식들에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께 또 희망도 드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두 분 대변인과 더 짚어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대담에서 민경우 비대위원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뭐 일제시대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사실관계 정확한 맥락이 뭔지를 저희가 네.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당의 미디어 법률구에서는 이게 사실과 다르고 주장하시는 바와 본뜻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좀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성명을 냈어요. 저도 그것을 지금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없이 먼저 무턱대고 비난하시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얘기한 그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는 본인이 오늘도 임명된 자리에서 또 사과 의사를 재차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설득을 해나갈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예방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두 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대화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처음 예상했을 때는 두 분 간에 뭐 기싸움이 있지 네. 않을까 했는데 물론 비공개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달리 훨씬 더 실질적인 합의 또는 협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보였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분이 직접 대면해서 대화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밖에서 제3자를 통해서 외쳤던 거하고는 또 만나보면 다를 수 있으니까 두 분이 이 경색된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들어가기 전에요. 민경우 비대위원의 네. 그 왜곡된 역사관 그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유력한 언론에서 지금 네. 보도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 그 영상 내용을 다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도한 거기 때문에 좀 지금 얘기하는 민경우 비대위원이 왜곡됐다고 하는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분명히 다퉈보면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 언론이 보도할 때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여야 대표가 상견례로 만나는데 그 언론들 다 보는 앞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에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셨는데 그 정책실장으로 네. 이관섭 정책실장 오셨을 때 그때는 좀 공개 발언이 좀 길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필요한 뭐 예산이랄지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이관섭 정책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어찌 보면 뭐 균형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모두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에서 자기는 들으러 왔으니까 조금만 하겠다고 하고 우리 대표께서는 이제 이태원 네. 3사 특별법과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이게 좀 시급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좀 처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뭐 윤 대변인처럼 여야 대표들이 좀 자주 좀 만나시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총선이 뭐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총선과 또 민생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에도 야당 대표와 또 만나서 협조를 구할 거 있으면 구해 주시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말씀을 공사석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게 민생, 경제, 안보에 관련된 거는 여야를 초월해서 합조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야 관계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외부 인사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본다면 계파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수습될 수도 더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임혁백 교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한민수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 교수님께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참 미안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네. 임 교수님을 기자할 때도 우리 진보 정치학자로서 주변의 평가를 아주 좋게 네. 받으시고 지금 이제 원로 진보 정치학자죠. 고려대 명예교수신데 쭉 보니까 민주주의론 여기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의 바늘에 오르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 모두 중요한 자리잖아요. 여기에 외부 인사를 이렇게 유촉을 한 거는 모셔온 거는 한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어떤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모셔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자로서는 그만한 역할을 하셨고 저는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 이분이 지난 경선 때 네. 정책그룹에 이재명 후보 정책그룹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친명의 손을 저는 그거 정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임혁백 교수님이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에 정책기획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인수위에서 역할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따지면은 뭐 동교동계 입장을 반영한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친노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임혁백 교수님이 위촉된 다음에 당내에서 지금까지 뭐 좀 부적절하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반응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 강선호 대변인도 했지만 임혁백 교수님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무척 고생을 하실 텐데 정말 우리 내부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공천하고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임혁백 명예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됨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추가적인 계파 갈등이나 이런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임혁백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도 연이 있고 민주주의 관련 연구를 통해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뭐 친명 공관위원장이라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좋은 분을 모신 것 같으니까 민주당 공천이 지금 당내 상황과는 달리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